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삼덕유황공사. 오늘은 단촐하게 김 박사님하고 저 들판에만 둘이만 있습니다. 둘이 녹음하는 건 처음이죠.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친한데. 그러니까요. 어색하지 않은 사이인데. 그렇죠. 오늘은 그 김 박사님이 특별히 2026년 상반기 기대하는 영화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전부 호러 영화죠. 예, 상반기 호러 기대작. 호러 기대작. 일부러 상반기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반기에 나오는 영화들은 아직 이렇게 뭐 트레일러나 정보가 많이 공개된 게 없어서 주로 상반기 쪽으로 골랐습니다. 뭐 트레일러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몇 개 봤어요. 이렇게만 뽑은 이유는 있습니까? 일단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영화들? 그러니까 완전 김 박사님 취향에만 맞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 영화들은 대부분 제 취향에도 맞는데 일부 또 다른 영화들은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대중적인? 예. 음. 그리고 이거를 막 또 무작위로 막 찾아보기는 어려워서 블러디 디스커스팅 사이트에서도 올해 50편 이렇게 기대할 만한 영화를 뽑은 게 있어서 그것도 많이 참고해서 뽑아왔습니다. 제가 그 김 박사님이 올려주신 영화들 AA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거의 다 상반기 기대작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중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대중적이라는 거는 일반 관객들까지는 다 아니고 호러에 어느 정도 애정이 있는 대중들은 다 기대를 할 만한 영화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화 소개 시작해 주시죠. 예. 작년도에 호러 영화를 많이 보진 못하셨죠? 그렇죠. 저도 보기는 봤지만 그 뭐 김 박사님만큼 뭐 보지는 못했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2024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에도 뭐 좋긴 했는데 2024년이 조금 다양성 면에서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규모도 그렇고 2025년보다는 좀 더 다양해서 그런 점이 좋았었고 2025년이 좋았던 거는 좀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 되살리는 시도도 좀 있었고 규모도 좀 크고 이런 네, 저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25년 생각나는 영화면 메간 2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네. 그리고 뭐 시너스 같은 것도 있었고. 제가 그거는 보려고 했는데 봐봐 형이 그 너무 똥쓰레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보지 마. 그 볼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되게 보고 싶었는데 계속 옆에서 계속 찔러가지고 너도 보지 마라 이래가지고 안 보게 됐네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웨폰 같은 것도 있었고. 웨폰도 봤구나. 그리고 브링어백도 그 감독들의 전작 톡투미가 워낙 핫한 데뷔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서. 네. 작년엔 또 좀 그런 영화들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어떤 성향의 영화들이 나올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저도 작년 생각하면 작년이 25년도가 뭐 호러 영화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뭐 장르 영화, 뭐 액션 영화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나는 영화가 잘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작년은 뭔가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아마 그 계엄의 후유증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을까? 즐기지 못했던 뭐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올해 2026년 되겠고 저는 새해 인사를 못했으니까 새해 복들 일단 많이 받고 계시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킬러 웨일. 1월 16일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감독은 조앤 브레친이라고 하고 버지니아 가드너, 이 사람이 폴 600m하고 할로윈 2018에 나왔다고 정리해 주셨고 멜 잔슨, 이 사람은 모탈 컴뱃하고 스트리트 파이터면 스트리트 파이터 26년에 이번에 나오는 거에 이제 출연한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나오는 거. 이런 쪽으로 나오셨고 이게 대강의 줄거리는 인생의 큰 비극을 겪은 메디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 트리시는 태국의 사유, 석호로 휴양여행을 떠납니다. 이 사유가 이제 그 프라이빗한 그런 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 이 큰 비극이 이 메디가 또 다른 친구랑 같이 있었을 때 강도당할 위기에 처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아마 희생을 해서 메디는 살아남고 그 친구는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평화로운 휴식도 잠시 과거 인간에 의해 감금 생활을 했던 범고래 세토가 복수를 위해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고래가 사람 공격해서 죽인다는 얘기네. 그렇죠. 상어랑은 느낌 좀 다르네요 또. 예, 범고래가 또 좀 다르죠. 범고래가 그 바다 생물 중에서는 최강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상위 포식자로 부르고 또 엄청 똑똑하다면서요. 똑똑해가지고 막 무리 사냥도 하고. 늑대처럼. 예. 근데 보통 같은 경우는 상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게 바위에 올라가서 있으면 상어가 공격을 못 하는데 범고래는 어떤 방식을 써가지고 공격을 맞아요. 한다더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얘기 드리는 영화 중에 또 하나가 1977년작 오르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거 혹시 못 보셨어요? 저는 안 본 것 같아요. 이거 왓챠에 있으니까 네. 한번 보세요. 이게 저 어릴 때 토요명화에선가 한번 해줘가지고 봤었거든요. 예. 그것도 범고래가 이제 그런 사람을 해치는 영화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그러니까 고래뿐만 아니고 이제 어부가 있는데 이제 선장이죠.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잡는. 그런데 이제 그 수족관의 사장한테 부탁을 받고 상어를 잡으려다가 누가 이게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요. 예. 선원이. 예. 근데 그거를 어떤 범고래가 도와줘요. 그럼 되게 원래 고마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상어보다 저 범고래를 잡아가면 와. 돈을 더 많이 받겠다 했는데 이 범고래가 또 가족이 있던 거예요. 와이프도 있고 또 거기다 와이프는 뱃속에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와이프 범고래가 죽고 또 당연히 뱃속에 있던 아이는 새끼도 죽은 거네. 그러면. 조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새끼도 죽고. 그래서 이 남은 수컷 범고래가 완전 분노에 휩싸이겠네. 이들에게 이제 복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샬럿 램플링이라는 배우가 이 해양 포유류 학자로 출연을 하거든요. 예. 이 여자분이 되게 유명한 배우라서 예. 뭐 베를린, 뭐 베니스 이런 데서 여우주연상도 타셨고 그 듀운에서 그 티모시 샬라메한테 이 상자 안에 손 넣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 역할도 하셨던 그분입니다. 그 옛날에 그 프리윌리도 혹시 범고래 얘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프리윌리는 전혀 다른 그렇죠. 프리윌리는 아주. 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세토라는 놈이 사실 프리윌리 같은 놈 아닌가요? 감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놈이니까. 그렇죠. 근데 프리윌리는 그거를 이제 사람과의 우정을 쌓으면서 걔가 이제 탈출하게 도와주고 이러는 거였었잖아요. 예. 그렇죠. 얘는 자기가 탈출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조련사를 공격해서. 그리고 아마 오르카에서 그 샬롯 램플링이 연기했던 그 사람이 그러는데 원래 범고래가 자연에서는 그 야생의 상태에서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렇게 얘처럼 이 세토처럼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범고래가 똑똑해서 만약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시 죽이러 온다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될까? 저는 예고편 보면서 바닷속에서 이 메디가 첼리스트잖아요. 예. 바닷속에서 첼로 연주 장면이 뜬금없이 나오는데 약간 그게 왜 나오는지 궁금해서 영화를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혹시 그 음악으로 약간 그 범고래를 약간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 아닐까? 저도 약간 그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진동 같은 걸 발생시켜서. 그걸 이제 돌고래가 이제 초음파 듣는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래들을 초음파로 써가지고. 그리고 예고편 보면은 이 주인공 일행은 얘를 보고 되게 가슴 아파하잖아요. 네. 그것도 돈 주고는 못 들어가겠다 이런 곳에 하면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얘네를 공격한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또 상어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가지고 저도 좀 더 빠르고도 공포스러울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똑똑해서 머리를 써서 공격을 하니까. 또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뭐 조스에 대해서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조스보다는 똑똑하니까 얘가 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킬러 웨일. 이어서는 리턴 투 사일런트 힐. 요건 다음 주 금요일 1월 23일 날 북미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좀 기대작이죠. 네. 그래서 감독은 크리스토프 갱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일런트 힐 1편의 감독이라고. 예, 그 같은 감독이 했다 그래가지고 팬들이 엄청 기대하더라고요. 이 사일런트 힐 예전 영화가 1편은 평이 괜찮았던 거죠. 2편이 쓰레기였고. 저는 게임도 안 해봤고 영화도 못 봤어가지고 요거는
저는 1편 게임은 살짝 해봤었는데 그 당시 이제 공포 게임에서 진짜 최고봉이었죠. 사운드가 특히 무서운 소리가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1편에서. 예. 그래서 이번에 또 리메이크인지 리부트돼서 뭐 나오는 것 같아서 2편이. 예. 아무튼 한참 이제 그 게임도 나오고 새로 나왔고 이제 영화도 다시 돌아옵니다. 예. 음악이 이제 중요한가 봐요. 예. 특히 이제 잘 정리를 해놓으신 게 아키라 야마오카. 예. 이 사람이 원작 게임에서도 작곡을 맡았던 전설적인 작곡가라고. 예. 저도 전설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게임에서 썼던 유명한 곡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도 나온다고 하니까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도 자기가 즐겨 듣고 막 소름 돋았던 이런 음악이 사용될까 되게 기대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트레일러만 봤는데도 그 뭐 사운드 같은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김 박사님이 사운드 만드셔도 잘 만드실 것 같은데. 저도 이런 쪽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레미 어바인, 워호스, 맘마미아2, 우먼 인 블랙, 트레드스톤 이런 영화에 나왔고 한나 에밀리 앤더슨이라고 이거 크리스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직소에 나왔었고 드라마 더 퍼지에도 나왔었다고. 그래서 뭐 직전에 나왔던 그거는 괜찮았었고. 그리고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을 보여줬던 게임이고 영화도 그럴 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들 기대를 한다. 여기 또 음악 스타일을 인더스트리얼 계열도 있다고 했는데 제 인더스트리얼 또 음악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기괴한 소리를 막 잘 만든다 하더라고요. 현재 이 작곡가 얘기가 제일 많아요. 이 정보에서는. 이 게임이 코나미 게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퇴사해서 다른 데서도 뭐 이렇게 이직해서 잘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트레일러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약간 아쉬웠던 게 이건 뭐 우리나라 영화도 마찬가지긴 한데 유령 나오거나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할 때 그거를 검은 연기 피어오르듯이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그 특수 효과가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아쉬웠다. 원래 좀 그 마을 자체가 안개 껴 있는 듯한 느낌이 주는 곳이죠. 배경이기 때문에 형상이 흐릿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다가가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뭐 갑자기 안개 속에서 누가 튀어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구성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이제 무서운 거지 뭐. 그렇죠. 뭐 누가 다가올지도 모르는 상태 딱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와이프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 이 마을로 찾아오라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찾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한나 에밀리 앤더슨 이 여자가 이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그래서 뭐 대부분 이 게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그 공간이 바뀌는 거죠. 이상한 크리처들 막 나오고 간호사 누나들로 유명하다고. 그리고 그 공간에 또 이 주인공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또 만나는 뭐 소녀들도 있고, 또 어떤 어딘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도 있었고. 이 트레일러 보시면은 그 주인공 말고 다른 남자가 이 주인공한테 이렇게 막 뭔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목소리를 제가 요즘 또 듣고 있는 그런 호러 팟캐스트에서 홍보하면서 그 목소리 들려주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내용은 별로 멋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분위기, 그 목소리가 깔리는 그 톤이 되게 멋있어서 이것도 저는 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위슬 2월 6일 개봉 예정이고요. 북미에서. 감독은 코린 하디, 더 넌하고 더 할로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다프네 킨, 크리스 역을 맡았고요. 이 다프네 킨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건, 울버린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 소녀였죠. 그리고 에콜라이트 이게 이제 스타워즈 그 드라마 시리즈죠. 그거 하고 소피 넬리스 이 드라마 옐로우 재킷 이거 크리스님도 몇 번 언급했던 그 드라마인데 여기도 출연했었다고 하고 책도둑이란 영화 그리고 닉 프로스트 새벽의 황당한 저주하고 뜨거운 녀석들에 나왔었고 허시 하인즈 화이트 그 웬즈데이에서 제이비어 역으로 나왔었다고 하고요. 이 친구는 그다음에 미셸 페어리 왕자의 게임에서 캐틀린 스타크 역을 했었다 합니다. 이거 줄거리는 들판해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고등학생들이 그 우연히 그 아즈텍의 죽음의 휘슬이라 불리는 고대 유물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호기심에 이 휘슬을 불자 기괴하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 소리를 들은 이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의 죽음이 찾아와 사냥을 시작하는 저주가 내립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는 가운데 살아남는 이들이 저주를 풀기 위해 유물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사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트레일러 봤을 때 예. 그 아까 말했던 톡투미 거기서는 이제 그 사람 손 예. 박제해 놓은 거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 죽음이 찾아온다. 이게 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예. 그리고 무언가가 계속 쫓아오는 영화 또 팔로우. 그리고 기타 뭐 이런저런 하이틴들이 나오는 슬래셔 영화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전 좀 너무 좀 전형적인 느낌이었어요. 좀 그렇죠. 네. 고대의 어떤 유물을 봤는데 고대의 저주가 내려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라의 저주처럼 어떤 그 유물을 잘못 손대거나 어떤 장치를 가동했을 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주에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제 죽어가는, 그다음에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전형적인 느낌인데, 또 이제 약간 감독이 어떤 이제 변주를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이렇게 어차피 죽을 운명이니까 이리저리 피하다가 또 어떤 식으로 죽고 하다가 이제 주인공 뭐 한두 명 살아남아가지고 해결하는 영화겠죠. 그렇겠죠. 그런 느낌일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청춘물이니까 뭐 그 사이에서 또 뭐 좀 재밌는 장치가 좀 있으면 의외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요즘 그래 젊은 애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막 좀 별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조금. 근데 좀 뭐 재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처음 이게 좀 더 짧은 티저 나왔을 때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전형적으로 보여서 관심이 좀 덜 갔었는데 이번에 좀 길어진 트레일러 보고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이 더 생겼어요. 특히 여기서 그 어떤 할머니 찾아가서 그 너가 태어날 때 죽음도 함께 태어난 거다. 이게 되게 좀 뻔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얘기인데 그게 이상하게 와닿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뭐 무엇보다도 다프네킨이 제일 관심이 가요. 이제 좀 컸는데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진짜 어떤 식으로 할지. 네, 이것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전형적으로 보이겠지만 이 트레일러 한번 보시면은 그 찾아오는 죽음의 형태가 꽤 매력적이라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영화. 이게 저의 최대의 기대작입니다. 사이코 킬러. 2월 20일 북미 개봉 예정이고요. 그리고 감독은 개빈 폴론. 이 사람은 좀비랜드하고 뭐 패닝룸 이런 거의 제작자로 유명하고 이번 작품으로 영화 쪽에서는 장편 감독 데뷔를 하는 겁니다. 뭐 TV 쪽에서는 연출을 뭐 조금 몇 개 해본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은 뭐 TV든 영화든 약간 제작자 쪽이 더 유명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이코 킬러 처음에 정보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할 때 항상 이슈는 이거였어요. 각본을 앤드류 케빈 워커가 맡았다. 영화 세븐의 각본을 썼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뭐 슬리피 할로우나 8mm 이거 우리가 말할 때 8mm라고 해야 되나? 8mm로 하면 됩니다. 예, 각본가. 그 세븐의 각본 자체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핀처의 뭐 연출이야 그렇다 치고. 솔직히 저는 각본도 좋았다 봐요. 그 7가지의 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서사를 풀어가면서 결국은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이. 거기서 진짜 한 방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극장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기억이 이 영화나 다시는 안 본다. 그런 생각이 엄청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세븐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또 그러니까 당시에도 연쇄살인마를 쫓는 영화는 있었고 살인자가 약간 그런 종교적으로 광신도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7가지 제약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낸 거 되게 기발했고 그 마지막에 그런 충격적인 엔딩도 그렇고 해서 그 각본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또 새삼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런 제약을 저지른 놈이 웃으면서 승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진짜. 맞아요. 그것도 아주 비극적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걔가. 그러니까 와, 이걸 진짜 영화를 이딴 식으로 끝내? 그 마지막 그 브래드 피트의 그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그 표정 연기 총을 겨누면서 와, 그 진짜 그 장면은 정말 와,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 진짜. 와.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훌륭한 각본을 썼던 앤드류 캐비너커가 오랜만에 좀 이제 다시 포커스를 받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고요. 출연진은 조지나 캠벨 그리고 로건 밀러. 이 사람은 이스케이프 룸 1, 2, 워킹 데드에도 나왔다고 하고 저는 이스케이프 룸 1만 봤어요. 그리고 말콤 맥도웰 바로 시계 태엽 장치 오렌지. 진짜 나옵니까? 예. 일단 조연으로 나온다고만 돼 있지 어떤 역을 맡을지는 설명은 안 예, 되더라고요. 그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아, 이름은 있던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진짜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역을 맡을지도 꽤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도라이 역할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역할을 할지 도라이 역할을 할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어떻게 되죠? 고속도로 순찰대원이었던 남편이 잔혹하게 살해당하자 경찰관인 아내 제인손은 직접 범인을 잡기 위해 추적을 시작한다. 그녀는 범인이 사타닉 슬래셔라 불리는 과학적인 연쇄 살인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추격이 진행될수록 살인마의 뒤틀린 심령과 상상 이상의 기괴한 계획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거 딱 보면 세븐 아닌가요? 그렇죠. 되게 비슷한데 저는 처음에 사이코 킬러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약간 좀 트루 디텍티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사실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런데 예상과 달리 되게 직설적으로 그 사탄 악마주의 이런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오맨의 666하고 되게 비슷한 또 상징도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부터 해서 되게 알기 쉬워서 오히려 막 너무 꼬아서 막 이러지 않고 어떻게 좀 스트레이트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고속도로 순찰 때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거 뭐야 이거 형사 살해해가지고 이거 그냥 추적하는 영화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그 살인마가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라는 설정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럼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고 계획적인 살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만 듣고 생각했던 조디악 쪽이 아니고 어떤 또 미친 신념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럼 지금 상반기 최고 기대작이십니까? 예. 그래서 2024년에 롱레그스가 있었다면은 사이코 킬러? 예, 2026년은 사이코 킬러의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앤드류 케빈 워커 뭐 얘기를 좀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8mm도 했었는데 8mm 저는 되게 실망했거든요. 그거 거의 한 30년 되지 않았나요? 그것도 거의 그렇게 됐죠. 예. 보긴 봤는데 그 저기 캐서방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 스너프 필름 얘기 아니었나요? 맞아요. 스너프 필름 찍는 애들 잡는. 근데 저는 이게 이 세븐 각본가가 썼다고 해서 되게 기대고 봤다가 실망을 많이 했는데 세븐은 시종일관 비가 내리는데도 되게 뭔가 드라이한 느낌을 주잖아요. 차가운 거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 8mm는 좀 너무 제가 왜 그런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습한 느낌. 축축하고 그러면서 약간 뜨뜻한 느낌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라서 되게 실망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었다. 그렇죠. 뒤에 갈수록 되게 막 감정에 휩쓸리고 막 좀 이러잖아요. 찐득찐득한 느낌. 네. 질척거리는. 그리고 이 8mm가 이 감독이 아까 제작자로도 유명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8mm 제작을 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아마 둘이 여기서도 한번 의기투합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감독이 또 패닝룸도 제작을 했잖아요. 네. 또 패닝룸은 핀처가 감독을 했고 주연은 조디 포스터였단 말이에요. 제가 제 인생 영화들 중에서 세븐과 양들의 침묵이 있는데 바로 세븐의 감독과 양들의 침묵의 주연이 만났던 패닝룸. 전 재밌게 봤던 영화고. 재밌었습니다. 또 거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디 포스터를 쫓아가고 싶은지 요즘은 여러 가지 연기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도 많이 하고 있죠. 내가 예전에 조디 포스터가 참 그 예쁜지 몰랐거든요. 근데 양들의 침묵 보면서 괜찮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괜찮구나. 근데 양들의 침묵도 영화상으로 되게 괜찮았습니까? 보실 때? 예, 저 되게 좋게 봐서 저는 소설보다 좋았어요. 저는 책으로 봤을 때 되게 기대했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책 부분을 조금 못 살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영화로 보는데 범인이 너무 싱겁게 잡히잖아요. 네.
어두운 장면에서 총 쏘면서 이렇게 약간 어이없게 잡히는 듯한 느낌. 그런 식으로 결말이 이제 잡히니까 거기서 좀 좀 그렇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대신 이제 감옥에서의 그 한니발하고 대화하는 거는 끝내줬죠 정말. 그렇죠. 네. 근데 아까 그 범인 잡는 게 당시로 되게 서스펜스 잘 살린 장면이었잖아요. 저는 좀 별로였어요. 그게 양들의 침묵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중요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범인을 잡는 그거보다는. 그렇죠? 범인은 벌써 다 보여줬으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코 킬러도 제가 아까 말한 세븐이나 양들의 침묵 정도 되는 영화가 되면 참 좋겠다. 야, 근데 제목이 너무 평범해가지고 롱레그스는 약간 특이했는데 사이코 킬러는 좀 오래 밀기에는 좀 싱거운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제로 써놨다가 그게 좀 다른 제목 좀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사이코 킬러 너무 직접적인데. 그렇죠. 아무튼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더 얘기하고 싶네 이 영화. 더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뭐 이제 트레일러만 봐서 뭐 더 할 얘기도 없고. 이것도 1월달에 개봉하나요? 2월이요. 2월에 개봉하는구나 이거는. 과연 한국에 들어오려나? 한국에 오겠죠. 한국에. 근데 요즘에 워낙 한국에서 외화가 성공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이 사이코 킬러도 뭐 제작 쪽에 약간 롱레그스나 웨폰 쪽이 그쪽 제작진이 약간 참여했다는 같이 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던데. 배급을 하려나 모르겠네. 롱레그스도 했으니까 이것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뭐 네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어서 언더톤이라는 영화고요. 3월 13일 개봉 예정입니다. 감독은 이안 투아슨. 이번이 장편 영화 데뷔작이고 실제 자신의 간병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고요. 제작가 배급은 A24, A24 이렇게. 그렇죠. 이 영화가 판타지아 영화제 상영 후에 전 세계 배급권을 획득을 했다. 여기서 평이 되게 좋았었나 봐요. 보니까 3월 13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렇겠죠. 2월 13일이 금요일이거든요. 13일에 금요일에 개봉하네. 그래서 2월이 29일까지만 있는 달이 아닌 이상은 3월과 일과 요일이 똑같은 토막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토막 상식인가요? 토막을.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주연 배우 단 한 명만이 화면에 등장하고 나머지 배우들은 목소리로만 출연한다는 점인데 근데 트레일러에 간병 중에 어머니 뒤에 있지 않았어요? 누워서?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보여준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약간 되게 애매하긴 하죠. 어머니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요 설명을 보니까 저는 떠오르는 게 몇 년 전에 저희 아마 얘기했었던 모노리스라는 영화 또 있었거든요. 그 영화도 팟캐스트 진행자가 뭐 그런 어떤 타연을 받아서 그것과 이제 연결돼서 뭔가 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때 말씀하신 것 같다. 크리스님도 얘기했었던 영화고 거기도 이제 그 사람 한 명만 나오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작비 때문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또 제가 합니까? 김 박사님이 줄거리 전무인데. 줄거리 잘하시던데. 제가 줄거리 못합니다 이거. 인기 있는 초자연 현상 팟캐스트 언더톤의 호스트인 에비는 죽음을 앞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집으로 돌아옵니다. 평소 회의론자였던 그녀에게 어느 날 익명의 인물로부터 10개의 음성 녹음 파일이 전달됩니다. 한 임신한 부부가 집안의 기괴한 소음을 기록한 이 테이프들을 하나씩 들을수록 에비는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현실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음을 깨닫고 서서히 광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 수상하고 최근 몇 년간 가장 무서운 사운드 호러라는 찬사를 받았다는데 사운드 호러라는 게 최근 몇 년간 몇 편이나 나왔겠습니까마는 이 트레일러 보고 나니까 이 영화 속 소리에 되게 어떨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목도 언더톤 아닙니까? 언더톤이라면 그냥 저음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밑에 깔리는 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냥 바닥음이라고 해야 되나? 나 처음에는 층간소음 얘기인 줄 알았어요. 뭐야 이거? 저 밑에서 들리는 소린가? 뭐 이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나올 만한 영화죠. 그럼. 그렇죠. 우리가 워낙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렇죠. 제가 진짜 얼마 전에 한번 층간소음을 경험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영화를 본다고 좀 늦게 잤었는데 그때가 새벽 2시였는데 진짜 쾅쾅쾅 이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듣다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새벽 2시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를 진짜 감상을 못할 정도로 너무 시끄럽게 울리니까 위에 가보겠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말리더라고. 가지 말라고. 말 한마디만 하고 올게 하면서 갔는데 윗집이 조용한 거예요. 뭐야 씨. 이제 초인종도 안 들리고 이제 바깥에서 소리를 이제 벽에 대고 했는데 조용한 거야. 설마 하고 그 위에 집을 올라가 봤어요. 위에 집 보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뭐 싸우고 나서 자기 분에 못 이기니까 뭐 의자인지 탁자인지 막 쾅쾅쾅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윗집이 아닌 거야. 더 웃긴 건 우리 집 라인 쪽도 아니고 반대쪽 라인. 와 근데 이게 꼭 진짜 윗집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진짜 오해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 많다면서요. 윗집인 줄 알고 뭐 그랬는데 아닌 경우가. 그래서 내가 내려와가지고 야 아니다. 우리 위에 집이다. 얘기했는데 다음 날 와이프한테 카톡이 오는 거예요. 우리 밑에 집 사람이랑 이제 애가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어가지고 엄마들끼리 알고 지내니까 카톡이 왔는데 혹시 이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집은 우리 집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집 보고 좀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소리가 들리시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의상.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 소리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 카톡을 한 거야. 근데 그 밑에 집에서도 그런 거예요. 위에 집한테. 그러니까 한 4개층, 5개층 집이 다 바로 위에 집이 한 것처럼 이렇게 듣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심하게 싸웠나 보네.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간혹 가다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얘기해줬죠.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 위에 집도 아니고 그 위에 집이다. 얘기 다 해주고. 부부싸움이겠죠? 아닌 것 같아요. 애가 말을 안 듣나? 그 집에 아이랑 엄마랑 모르겠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가슴 아프네. 심각해. 저 옛날에 학생일 때 그 학교 근처 이제 그 병원 근처의 아파트에 잠깐 전세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복도식 아파트였어요. 근데 저희 복도식가 이게 기역자로 꺾어지는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그 대각선 맞은편 아파트에서 막 부부싸움 소리가 좀 엄청나게 들리고 막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나왔더니 그 집 그 복도 쪽에 있는 방 창이 벽돌로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새벽에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 부인이 이제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이미 소원해졌겠죠. 문을 안 열어주니까 벽돌로 그걸 깨고 들어가서 또 싸웠던 것더라고요. 와. 그래서 싸움 소리나 구경이 재밌다고 하는데 당사자한테는 되게 슬픈 일이지 않을까. 슬픈 일이죠. 하지만 언더톤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어서 소개하기 전에 오늘 좀 듣다 보시면은 올해 이미 알고 계신 호러 영화 개봉 대기 중인 영화 중에 유명하거나 규모가 큰 것들이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할까 싶으실 텐데 저희가 그거는 지난번 크리스님이 라이브 했을 때 소개하실 수 있도록 남겨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름 배려하신 거군요. 그렇죠. 레디오 낫 뭐 이런 거 스크림 뭐죠. 그런 거 안 보죠. 그런 거는 약간 크리스님하고 더 어울릴 것 같아서 특히 좋아하시는 영화들이어가지고 레디오 낫 같은 거는 그래서 저의 작은 배려심이었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소개해드릴 영화는 들판애님이 최고의 기대작일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They Will Kill You입니다. 이거 제목하고 똑같은 영화더라고. 그렇죠. 저는 그냥 대강 줄거리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자리가 절실했던 여성 아시아는 뉴욕 맨하튼의 고급 고층 아파트인 버지빌의 입주 가정부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그녀는 이 건물이 수십 년간 의문의 실종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며 주인들이 기괴한 사타닉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아파트 전체를 무대로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딱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키릴 소콜로프라고
데뷔작이 결코 죽지 않는 남자라는 천재적인 감각을 인정받은 러시아 출신 감독이라고 하시네요. 네, 할리우드 진출적이라고 하고 또 이 러시아 하면은 지금 스포티파이에 올라가 있는 저희의 예전 팟캐스트 시절 방송을 듣는 탑5 국가에 항상 들어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 러시아가요? 네, 폴란드랑 오, 4위와 5위를 폴란드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신기하네. 도대체 왜일까요? 오, 이 사람이 제목을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짓는 건가? 뭐 They will kill you. 결코 죽지 않는 남자. 그리고 주연은 이 사람 이름 발음이 찾아보니까 되게 안 그래도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자시 비츠 이렇게 읽는 게 가장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뭐 제시 비츠 뭐 이런 거. 그래서 누구냐 하면 데드풀 2 저는 안 봤는데 보셨어요? 예, 거기서 도미노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거기서 도미노는 결코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항상 행운이 따르는 캐릭터예요. 엑스맨인데 얘가 능력이 항상 행운이 따르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내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고가 안 나. 사고가 나더라도 얘는 안 다쳐. 항상 행운이 따르는 그 능력을 가진 애예요. 그래서 끝내주는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복권은 안 사든가요? 복권은 안 사. 그런 건 또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그거보다 제가 본 영화는 조커. 조커에서 그 조커가 좋아하는 그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패트리샤 아케트, 보이후드, 드라마 이제 세브란스 단절, 그리고 트루 로맨스, 여기 나왔었던. 트루 로맨스도 진짜 오래된 영화다. 그러니까요. 또 이어서 톰 펠튼이라고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드레이코 말포이. 저는 이거를 애들 틀어주기만 했지. 그래서 뭐 옆에서 잠깐 봤지 제가 이게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이 말포이가 나쁜 애죠. 나쁜 놈이죠. 꼬맹이 중에 악역. 제일 악역, 꼬맹이 악역. 걔가 또 커서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줄거리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제작진도 이 얘기를 했네요. 레디오 낫의 블랙 유머와 레이드의 고강도 액션이 합쳐진 느낌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이게 이 트레일러 댓글들 보면은 대부분 레디오 낫 얘기는 꼭 하더라고요. 네, 거의 비슷한 딱 느낌이죠. 어느 특정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 구성원들이랑 사투를 벌이는 맞습니다. 딱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때도 댓글 중에 하나도 그렇고 저도 또 생각난 영화가 You Are Next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한데 어떤 여자가 이제 결혼할 남자 집안에 모임이 있어서 보셨죠. 갔는데 이제 이거는 거기 갇혀서 뭐 사투를 벌이는 것도 있지만 이 가족들 구성원을 포함해서 이들을 해치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너무 얕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히 레디오나뿐만 아니고 이 주인공 여성이 단순히 약한데 뭐 겨우 싸우는 게 아니고 싸움을 정말 잘하는. 너 어디서 익혔냐니까 감옥에서.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또 트레일러에서 보여주죠. 그래서 뭐 그냥 화끈한 액션 뭐 이런 게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칠갑을 하는데 액션도 아주 화려할 것 같기도 하고 캐릭터 자체가 제가 도미노라는 캐릭터에서 약간 영감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이 따르는 캐릭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또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웬만한 행운이 따르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캐릭터성도 좀 있고 예쁘게 생겼어요. 매력적이야. 주인공이.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네. 또 그리고 저는 이 피칠갑이라고 하셨는데 그 피칠갑을 당하는 사람들이 다 적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 쪽이 아니고 애마저도 막 코를 거의 박살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유머가 있는데도 가볍지 않는 그런 또 재미를 줄 것 같아서 저도 꽤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 트레일러를 보니까 또 제작진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의 감독 앤디 무시에티 그러니까 제작에 참여를 했고 또 앤디 무시에티가 마마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제작을 함께 해왔던 바바라 무시에티 누나 이번에도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이 남매는 최근에
HBO 맥스에서 방영했던 그것 웰컴 투 대리도 함께 제작을 한 그런 남매가 되겠습니다. 인도 사람인가요? 아르헨티나 쪽일 거예요 아마. 아르헨티나. 예. 아르헨티나도 공포 영화하면 무시무시하죠. 그쪽도 좀. 그렇죠. 어. 근데 무시무시한데 많이 떨어지죠. 약간 그런 게 좀 있긴 있죠. 예. 그때 바바님이 찾아오신 그 트레일러 보고 되게 기대했던 영화 있었잖아요. 1970. 예, 그거 저기 월드컵 보면서 막 그거 한다는 거. 그거 진짜 별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거 되게 보고 싶었는데. 되게 실망했어요. 안타깝지만. 예고편만 잘 뽑았구나.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마 같은 감독이 했었다는 약간 텍사스 전기톱 대학살 비슷한 유의 영화가 그렇죠. 하나 있었는데 예. 그것도 되게 별로였었고. 또 아르헨티나가 근데 아기 도사리고 있을 때 뭐 이런 거는 또 물론 좀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그런 거는 또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기대작이신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 레디오나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의 영화가 요즘 좋더라고. 신나고 차라리 막 심리적으로 쪼고 하는 게 요즘 힘들더라고 좀. 네. 예. 차라리 시원하게 싸우고 썰고 이런 게 오히려 더 재밌고. 저도 호러에 원래 코믹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런 유머 있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잠깐씩 나오는 정말 웃기려고 한다기보다 그런 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서도 어이없게 그 꼬맹이는 적이 아닌 줄 알고 살려두는데 꼬맹이가 등 뒤에서 칼로 찌르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돌아보면서 어이없이 하는 그런 장면들, 약간 그런 유머들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말싸움하고 뭐 서로 칼 던지는데 서로 안 꽂히고 뭐 이러는 거. 이거 아마 좋아하실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개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봉하겠죠. 개봉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이어서는 호쿰이라고 읽어야 되려는지. 호쿰 아닌가요? 호쿰. 그렇죠. 5월 1일 개봉 예정이고요. 북미에서. 감독 및 각본은 데미안 메카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작은 2024년에 제가 아주 좋게 봤던 오디티라는 영화 있고 또 그 전에 커빗이라고 하나 이게 발음이 되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마 왓챠의 경고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천재적인 공포 연출가라는 평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건 아마 안 맞으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두 편 다 어쩌면은 점프 스퀘어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작 배급을 네온 바로 롱레그스의 대흥행을 이끈 제작사가 되겠고요. 롱레그스가 대흥행을 했어요? 이 제작사로서는 그렇죠. 아마 기생충보다 더 흥행했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네온이 기생충 배급했던 회사잖아요. 롱레그스는 뭐 2 나온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없겠죠. 나오기 좀 애매한 영화인 것 같아서. 그걸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전승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뭐 충분히 안 보겠습니까? 그 비슷한 거에. 그러면 그 여주인공이 그 이후에 뭐 이어서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렇겠죠. 안 그러면 뭐 또 뭐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걔가 살아나는 거야. 그건 너무 짜칠 것 같은데. 마이카 먼로가 그런 FBI 활동하는 얘기는 더 보고 싶긴 해요. 저는. 그 롱레그스를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뭐 4.5나 5점까지 주진 않았었거든요. 그럼 몇 점 줬습니까? 4.0 줬어요. 4.0? 5점 만점에. 야, 거의 한 1년 동안 계속 롱레그스 막 하셨는데 생각보다 점수 짜게 주셨네요. 그러니까 점수는 짜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근데 롱레그스가 후반에 약간 흔들려서 롱레그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리고 장르는 초자연적 호러, 오컬트, 포크 호러가 되겠고요. 이 감독이 이제 아일랜드 사람이었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또 이제 포크 호러가 강하죠. 주연은 아담 스콧, 드라마 세브란스와 영화 피라냐에 나왔었다고 하고, 피터 쿠난, 드라마 배드 시스터즈, 에일리언리스트에 출연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거리 전문가 들판애님이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은둔형 소설가인 옴바우만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유해를 뿌리기 위해 아일랜드의 외딴 시골 여관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관 직원들로부터 허니문 스위트룸에 오래된 마녀가 살고 있다는 기괴한 전설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차 기이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하고 누군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 여관의 공포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좀 포크 호러 느낌 나는 영화겠죠. 그래서 이 여관에 어둡고 사악한 진실이 있다 이 얘기겠죠.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오디티 감독 헐리우드 진출작, 헐리우드 진출작은 이게 처음인 거구나. 평소보다 좀 홍보를 많이 한다고 싶었더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프 스케어보다는 서서히 조여오는 그런 긴장감, 그리고 이제 오디티에 나왔던 나무 인형 같은 기괴한 소품 이런 거 활용을 잘하는 감독이다. 근데 이게 대형 프로젝트인가 봐요. 네온이 할 정도니까. 그리고 아담 스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변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전하고는 좀 다른 이미지인가 본데 시니컬하고도 예민한 연기에 최적화된 이 배우가 공포에 잠식돼가는 소설가 역을 맡아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서서히 미쳐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 봐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리시 포크 호러, 아일랜드 특유의 음산한 풍경,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고대 전설, 근데 드루이드 이런 거는 그쪽까지는 안 가죠. 드루이드도 아마 그쪽에 다 퍼져 있을 거예요 아마. 북유럽 신화니까 다 거기서 거긴가. 네. 그래서 독특한 분위기의 공포를 선사할 예정이다. 근데 이 아이리시 포크 호러가 북미나 뭐 다른 쪽 영국, 아예 영국 이쪽하고는 좀 다르게 지루해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느낌은 또 죽여줘요. 그리고 이번에 그 트레일러 첫 장면 있잖아요. 썸네일도 그렇고 되게 기괴하게 생긴 거 뭐 하나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이 사람이 오디티도 그렇고 그 전에 경고라는 영화에도 되게 기괴하게 생긴 토끼 인형이 나오거든요. 북을치나 그런 인형인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이번에도 또 혹시 그건지. 이 사람 뭐 그런 거 잘 쓰는갑네 소품으로. 그 인형이 일단 전작 2편엔 다 나왔으니까. 이게 그 경고란 영화에서는 유령 같은 게 나타날 때 얘가 막 북을 쳐요. 근데 오디티에서는 그 주인공의 오래된 물건 파는 사람인데 고물상은 아니고 그거 뭐라 그러죠? 앤틱샵. 그걸 뭐라 부르노? 그냥 앤틱샵이라고 해야겠는데 거기에 이제 그 토끼 인형이 전시돼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재미를 또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구입하겠네. 그런 건가?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그래서 이전에 전작 2개보다 약간 무서운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각적으로 봐도 딱 무서운. 상당히 이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왓챠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되게 독특한 설정이라서. 그럼 이 사람도 보통은 자기 영화는 각본을 자기가 직접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디티도 그랬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호쿰까지 이건 다 트레일러가 있는 영화들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은 이블 데드 번입니다. 7월 24일 개봉 예정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뭐 감독이 누구다 뭐 이 정도만 알려져 있지 아직 트레일러는 안 나왔죠. 그런데 이블 데드 라이즈가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감독은 프랑스 영화 감독인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소개한 프랑스의 거미 영화 하나 있었잖아요. 그 아파트에 거미 한 마리 잘못 들였다가 난리 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베르민이었나? 프랑스 쪽 제목으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뭐 인페스티드였나 그랬는데 그 영화의 감독입니다. 감독이. 그 영화가 평이 여기저기서 많이 좋았나 봐요. 저는 되게 별로였는데. 그러니까 이블데드 번이면 그때 이블데드 라이즈 이어지는 내용인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내용 느낌입니다. 이블데드 번이면 이블데드가 불에 탄다는 얘기입니까? 뭐 태울 수도 있고. 근데 이블데드 라이즈 처음에 오프닝 씬이 정말 라이즈 하는 씬이었으니까 그렇죠. 태우는 씬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보너스로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늦게 나오네요. 그래도. 그래서 좀 더 정보가 알려지면은 크리스님 라이브 때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2026년 상반기 기대되는 영화 총 8편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김 박사님 이거 공포 드라마도 시리즈는 잘 안 보시는 편이세요? 옛날에 마스터즈 오브 호러는 다 봤었고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도 좀 보다가 뒤쪽은 약간 취향이 아니라서 안 봤는데 가능하면 보려고는 하는데 시간이 안 나죠. 지금 웰컴 투 대리는 다는 못 봤는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공포 영화 한 편 한 편 보는 거 조금 줄이면 시리즈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공포 영화 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똥물리 활동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영화 볼 바에는 볼만한 영화 한 편이라도 더 봐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저도 쇼폼의 세대에 물들었는지 드라마 쪽은 힘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요새 영화 한 편 보기도 시간 내기가 사실상 힘들어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하면 좀 계획을 잡아서 시간을 비우고 막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 내 가지고 일부러 영화 보기가 참 힘든 좀 상황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저는 옛날에 러닝 타임이 영화 선정 기준이 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저도. 아무리 길어도. 네, 저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요즘은 너무 힘들어. 체력적으로. 그렇죠. 2시간 넘어가면 이거 너무 긴데. 이상하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옛날 홍콩 영화나 이렇게 보면 러닝 타임이 짧아서 좋아요. 그렇죠. 80분, 90분짜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짧아서 보기 좋아.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드라마를 못 보는 게 몰아보기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서. 요즘에 화제되는 막 드라마들 있지 않습니까? 뭐 크리스도 막 소개했던 뭐 재밌는 거 많을 것 같던데.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뭐 이런 것도 제가 1편 보고 2편 한 절반 정도 봤는데 보려고 하다가 못 보고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봐야지 또 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또 이번에 보니까 6편이 나왔더라고요. 시즌을 이제 끝내는 6편이 나왔는데 크리스가 페북에 극찬을 했더라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해놔가지고 6편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봐야 되는데 볼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것도 못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올해의 첫 영화로 작년에 일부까지는 아니고 호러 팬들 사이에서는 조금 화제가 됐던 스트레인지 하베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재밌는가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모큐멘터리 영화거든요. 네. 근데 모큐멘터리 영화들이 흥미를 끄는 만큼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적이 별로 없는데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그 트루 크라임 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에 아마추어 오브 호러 때 이걸 한번 다뤄볼까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미국 계정으로 보셨나요? 예. 이거를 OTT라도 좀 들어왔으면 진짜 좋겠다. 그것도 보고 나서 구매로 보질 않고 대여로 본 걸 되게 후회했어요. 나 또 보고 싶은데 구매하시면 되지. 돈이 아깝잖아요. 조합금한 게 안 사면 그 명화가 몇 편인데. 그건 그렇지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호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모큐멘터리나 파운드 푸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만한 영화가 될 겁니다. 파운드 푸티지는 언제든 좀 약간 흥미를 돋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속아도 네, 그렇죠. 또 찾아보게 되는. 나도 발견할 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호러 영화 얘기는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아마 다음에는 또 들판님이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전문 분야인 추리 소설 김 박사님하고 추리 소설을 소개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저희가 좋아하는 책이나 그러면 공포 소설도 얘기할 수도 있죠. 뭐 호러 관련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꼭 추리 한정이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책. 보통 뭐 하위 장르라고 하면 추리 뭐 호러 다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거 있습니다. 저도 몇 건 없는 비호러 비추리 중에서 한번 뽑아본 거고요. 네. 원래는 다음 주에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그 부산 출장이 잡혀가지고 부산에 그 쇼츠 찍으러 가셔야 돼서 이번에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쇼츠를 찍을 생각이기 때문에 예. 다음에 그 김 박사님하고 둘이서 또 한번 입을 맞춰가지고 네. 한번 재밌는 방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